진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 시그널 음악 들으시면 무슨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러분 당연히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법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실 때에는 우물정 공부사업 항상 이용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해서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학생 인권 조례 11년 만에 서울시 의회가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 학생 인권도 무시당하는 거냐? 저는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예. 일단 학생 인권 조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이후에 서울을 포함해서 현재 7개 교육청이 시행 중인데 교육청에 따라 일부 내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크게 4개 축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 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4개의 축을 기본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학생에게 구체적으로 구현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디 막연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UN 아동권리협약의 근거를 두고 각 조항을 추출해서 학생인권조례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조만간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최근에 서울시 의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주축으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하고 민원 갈등을 중재 해소하는 절차를 따로 마련하는데 민원 대응팀을 따로 두고 이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부칙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인지 일단 삭제하고 오는 18일, 19일 교육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본회의 통과가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근데요, 뭐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 인권 침해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여기 보니까 이 종교 가족 형태 성별 정체성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요새 이 다문화 이 가정이 많아지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왜냐하면 또 다른 종교를 가질 수 있거든요. 네네. 회교라든지 종교라든지 혹은 이 피부색에 의한 혹은 외모에 의한 차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래도 되나요? 사실 이 인권 조례가 제정된 계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군부 정시 때로 파생된 어떤 폭력 부분이 있었고 또 성차별 그다음에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 조례가 생긴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가 교권 침해에 대한 그 원인에 대해서 이걸 학생 인권 조례가 사실상 학생 인권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보호되다 보니까 교권 침해로 연결됐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지금 폐지론이 이제 대두가 된 건데 사실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권 침해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사실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 최근 과열된 경쟁 상황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학생들이 학창시설부터 경쟁의 그 구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학부모들 간에도 그 경쟁이 결국에는 치열화되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자녀에 대한 과잉 보호 그다음에 사교육의 과열은 이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죠. 사교육이 과열되다 보니까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교사에 대한 어떤 교권에 대한 존중도 사실은 추락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인권 보호와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인권 보호는 사실은 병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모두 다 우리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이 보호되면 거기에 반비례해서 교권은 침해된다라는 그 논리는 사실상 적절하지 않고 그 사실 이 학생의 인권 조례가 악용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 잘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용됨으로 인해서 교사들의 교육과 훈육을 위한 활동이 보호되지 못하고 그러면 보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그 제도가 미비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도 사실상 제일 문제가 됐던 게 학교 폭력에 대한 업무를 이제 교사가 처리함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그 교사한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업무들이 초임 교사한테 좀 집중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했던 건데 사실 이 부분을 학교 자체적으로 좀 도와주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했다면 교권 침해 부분을 좀 더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자체의 제도,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들 이러한 제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교권 침해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를 그냥 양분화된 논리로 학생의 인권이 과도하게 보호돼서 교권이 침해됐다라는 논리보다는 두 개가 병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시민단체 쪽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학생의 인권에 위축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도 30년 전, 20년 전 학창 시절을 겪어온 사람인데 특히 초등학교 재학 중에 80년대에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당장 구속될 만한 선생님들의 학생 체벌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체벌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물론 인간의 법 제도, 현 사회에서의 법률과 조례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 그 의식이 그 조례들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련 법률이나 조례의 존재는 사람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체벌을 당연시했지만 지금은 체벌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는 결코 옳은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성급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장 조희영 교육감이 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서희초 사건을 필두로 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많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생 인권 조례를 전국적으로 재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인권 옹호관이나 학생 인권센터의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물론 현실에서는 조희영 교육감의 주장과 달리 학생 인권과 교권이 배치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게 되면 교권이 위축되고 교권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 인권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쪽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 아동학대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또 다른 형태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그 균형을 도모해 나가야지 상징적으로 도입돼서 날로 발전돼 나가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를 당장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든지. 아니 근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학교 변호사? 네. 예? 이런 거 두면은 이 변호사 업계는 환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교사 학교 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그 업무를 대응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교사한테 맡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사와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부모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즉 학부모랑 학생은 보복의 심리로서 아동학대로 무분별하게 신고를 하게 되고 또 학부모 간에도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사실 중재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개입이 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스트레스는 훨씬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학교 변호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러한 법률 자문을 처음부터 이제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이제 이러한 교권 침해의 문제가 훨씬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전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무고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 이제 조사 참여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의견서도 좀 작성을 도와주고, 그 외에도 이제 교사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서도 법률 교육, 즉 어떤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교사는 어떻게 학생한테 적절한 범위 내에서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적인 교육 활동도 곧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개입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분쟁이 좀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주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죠. 변호사분들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동학대 배정 이렇게 어느 학교의 변호사다 이렇게 되면 문제 생기면 이제 그때 개입하는 거겠죠. 아마 지금 시행되고 있는 유사 다른 제도에 비춰보면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와 업무 제휴를 해서 지정된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학교가 배정돼 있을 겁니다. 아마 배정된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교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이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텐데, 그 과정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양측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원이 부당하게 교권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 법률적인 조력을 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배정된 학교에 관련 법률 조언을 해주는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아동학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단체 쪽에서는 이 아동학대의 이 개념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구체화시켜야지 이게 되지, 소리 지르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고.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라는 목소리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의 궁극적인 문제가, 교사 입장에서는 나는 정당하게 생활 지도 교육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다라는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해야 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제 학대 행위에는 신체적 학대 행위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행위도 포함이 되는데, 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소원이 몇 차례 제기가 됐었지만 물론 다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의미가 좀 불투명한 부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단순히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견 가능성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은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은 어떤 범위까지가 정서적 학대 행위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규정할 필요가 있고, 물론 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법규의 추상성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구체화시키고, 법규로 안 된다면 판례라도 어느 정도의 유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아니 급식 지도할 때 이거 먹기 싫은데 이거 먹으라고 그러는 거 이거 아동학대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거를 좀 구체화시켜가지고 선생님들이 너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만들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지난 9월에 교권부 4대 법원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지휘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한다.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기관이 이 사안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견을 제출했을 때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 의견을 참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이 두 가지를 큰 축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일에는 아동학대 처벌법도 개정됐습니다. 사실 교원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 당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의 위험이 대두되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인데, 아동학대 처벌법은 상당히 중한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 나아가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교육감 의견 제출 시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참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본회의를 이미 통과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 구체적인 아동학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단체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정서적 학대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 이유가 학대 중에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정서적 학대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중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서적 학대로 보이는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라면 면책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둔다면 충분히 수사기관 전문성이 떨어지겠죠. 교육 현장에 관해서는. 교육감과 관련 교육기관의 의견 청취를 해본 뒤에 충분히 면책 규정을 활용해서 교권 침해로 보여진다든가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안들이 쌓여간다면 수사기관도 적절한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실 정서학대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이거 왜 안 먹냐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러면은 사실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시키는 것도 정서학대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개념 규정은 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예? 네. 그리고 이 학부형들도 조금 자세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 사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학대 행위도 사실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한테는 학대 행위를 해요. 그런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내 자녀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본인이 훈계도 하고 체벌도 하는데 이제 교사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인도 이미 아동학대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하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가정 내의 아동학대도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정서적 학대라는 걸 예를 들면 뭐 부부가 싸울 때도 아이 앞에서 부부가 싸우는 것도 다 정서적 학대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아이가 학생이 좀 뭐 불순한 태도를 한다든지 교사한테 뭐 예를 들면 뭐 폭언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정서적 학대라고 지금 보기는 어려운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단지 우리 아이가 이제 어린 성년인 교사로부터 어떠한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은 것만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본인 입장에서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이거는 실제로 범죄 행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없이 무고하게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기소가 된 비율은 뭐 20%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1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냥 보복성으로 그냥 신고할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는 거죠. 너 고생해봐라 이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런 측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일단은 그런 불안을 좀 많이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선생님들이 그렇게 명예퇴직 신청 많이 하고 중간에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국가적인 손실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뭐 오늘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갔네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